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밤만 되면 쥐가 나거나 또 다리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지금 시기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 닥터솔산에서는 환절기 혈관 SOS, 하지정맥류 주의보라는 주제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혈관 건강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환절기에 혈관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혈액순환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식을 취해 정맥순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관리가 환절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날이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저도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오늘 원장님의 건강 팁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하지정맥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하지정맥류잖아요. 환절기에는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하지정맥 증상이 더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큰 일교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환절기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시기에는 이런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혈관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정맥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계속되면 정맥 안에는 판막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채 아래로 역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혈관이 이완 수축이 반복되다 보니까 환절기만 되면은 쥐가 난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증상도 하지정맥류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정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특히 밤에 쉬는 시간에 종아리 경련이나 당김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 크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맥순환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쥐가 더 자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쥐가 난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는 아니고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혈관이 도드라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에 다리가 붓거나 무거워지더라도 날씨가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다리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혈관이 하루에도 여러 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미 정맥이 늘어나 있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정맥 안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여기에 환절기 혈관 부담이 더해지면 다리 부종이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피부가 가렵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정맥 내 혈액 정체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고이면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통증이 강해진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붉게 변하는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악화 신호가 보이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기 관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실제 환자 사례를 예시를 들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3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통증이 심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다리가 간질간질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종아리가 괜히 불편해서 자꾸 뒤척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샤워 후에 다리가 더 붉어 보이고 가려움이 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거나 피부과를 찾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고 양말 자국이 유독 오래 남는 증상도 함께 있었고요. 네. 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초기 하지정맥류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 꼭 혈관이 심하게 튀어나와야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가려움이나 미묘한 불편감, 저녁 시간대 부종 같은 작은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미용적인 변화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사소한 증상도 반복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정맥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 정맥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위로 가지 못하면서 혈관이 늘어나고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주는 작은 판막 구조가 있는데요. 이 판막이 일종의 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정상이라면 피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맥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혈관이 점점 늘어나고 그 결과 겉에서 보기에 구불구불해 보이거나 불룩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초기에는 단순한 붓거나 피로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나 피부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관 기능 이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단순한 혈관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붓거나 저리면 하지정맥류인가 하고서 의심해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와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다리에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는 아닙니다. 네. 이 증상이 겹치는 질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단순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갑자기 많이 했거나 오래 걸은 날에는 종아리가 뻐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 비교적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면 하지정맥류는 저녁이 되면 반복적으로 무거움이나 부종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한 증상이 주로 밤에 나타나는데요. 겉으로 혈관이 튀어나온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네.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많이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동반된다면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이는 혈관 변화와 함께 저녁에 반복되는 부종과 무거움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가 아니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겉으로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겉으로는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질환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기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정맥 안에서 이미 판막 기능 이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경우는 눈에 띄는 혈관 변화는 없지만 저녁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쉽게 붓고 종아리가 당기면서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정맥 안에서 혈액이 역류한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도 혈관이 확장되어 보이게 되고 증상도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부종이나 무거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밀 검사와 조기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면 낫지 않을까 혹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인지 아니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낫지 않을까, 운동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는 자연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정맥은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늘어나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미 손상된 판막이 저절로 다시 튼튼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게 되면 정맥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혈관이 더 늘어나고 증상도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에 반복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좀 더 두고 보자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현재 단계에 맞는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조기 진료가 중요할 것 같네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기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하지정맥류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생각보다 다양한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오후가 되면 유난히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또 잠을 자는 도중에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 발바닥 통증과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도 정맥순환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가렵다거나 밤에 발이 시리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증상도 초기 신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진행된 단계에서는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도드라져 보이거나 거미줄처럼 가는 실핏줄이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 중에 두세 가지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 기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냥 넘겨왔던 증상들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심코 지나쳤던 다리의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이고 또 환절기에 왜 더 주의해야 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지정맥류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지정맥류 정맥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발생하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에 하지정맥이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도 정맥벽이 약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혈관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 오랜 생활을 하거나 사우나 반신욕을 자주 하는 습관도 정맥 확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복압 증가, 복부 비만, 변비처럼 배에 힘이 자주 들어가는 습관도 정맥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운동 부족, 흡연 역시 혈관 탄력을 떨어뜨려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결국 하지정맥류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전적인 원인이나 또 생활 습관처럼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비교적 초기에는 다리가 간질간질 가렵거나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증상이 많습니다. 네. 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종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가 오후가 되면 붓고 아침보다 저녁에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야간 근육 경련 역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서 근육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바로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네.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답답하고 쉽게 지친 느낌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정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하지정맥을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 증상을 넘어서 피부와 조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만성적인 하지 부종이 지속되면서 다리가 늘 붓고 단단해지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에서는 발목 주변 피부가 갈색이나 검붉게 변하는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맥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피부 아래로 혈액 성분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네. 또 피부가 약해지고 염증이 반복되면 습진처럼 가렵고 붉은 피부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헐면서 정맥성 피부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궤양은 잘 낫지 않고 재발도 잦습니다. 네. 그리고 정맥이 많이 확장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진행되면 피부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까 네, 정말 경각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도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평소 등산과 헬스를 꾸준히 하시는 이 비교적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심한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느 날부터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약간 더 굵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처음에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더 발달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유독 하산할 때 오른쪽 다리만 더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묘하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운동량이 많아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스트레칭만 하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밤에 누우면 발바닥이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반대로 시린 느낌이 번갈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나 보다 하고 조격이나 마사지로만 관리를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으셨고 이 초음파 검사 결과 이 정맥 안에서 혈액 역류가 확인돼 이 초기 하지정맥류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지속된다면 한 번쯤 정맥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보일 수 네.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아니면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만한 변화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결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오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솔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겠죠. 원장님, 하지정맥류 검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하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무엇보다 정맥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분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심해지는지, 가족 중에 비슷한 질환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다리 상태를 직접 보면서 혈관 돌출 여부나 피부 변화, 부종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혈관의 모양뿐만 아니라 혈액이 실제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는지, 역류가 몇 초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측정해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거의 없으며 서 있거나 누운 상태에 진행하면서 정맥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정밀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정맥조영술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여러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검사로 내 다리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혈관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1, 2mm 정도의 모세혈관이나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이고 또는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소 위축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가장 심화진 형태로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심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하지정맥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집니다. 비교적 초기 단계, 즉 1기 정도까지는 수술적인 치료 없이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기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기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정맥순환을 돕는 약물 치료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과 달리 발목 부위에 가장 강한 압력을 주고 위로 갈수록 압력을 점차 낮추는 점진적 압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여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이나 다리의 무거움, 야간 경련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또 정맥순환 개선제는 혈관 탄력을 보조하고 염증을 줄여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진행을 늦추고 불편함을 줄이는 보조적인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판막을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약물이나 압박요법으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결국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발목을 움직여 주시고요. 다리를 꼬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경우에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처럼 종아리 근육을 자주 사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수영처럼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은 정맥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도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잘 때 다리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면 정맥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혈관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와 연결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띄는 혈관 돌출이 없더라도 다리의 무거움이나 부종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꾸준한 체중 관리를 통해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다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생활관리 방법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다리로 일상도 더 가볍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하지정맥류 역시 생활 습관과 깊이 연결된 질환인 만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다리 꼬는 습관은 조금만 줄여보시고 또 자기 전에는 쿠션 하나 받쳐서 다리를 살짝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